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느린학습 지도사 2급 6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이제 상담 이론과 또 상담의 실제, 그리고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성교육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먼저 우리가 상담 이론의 개요, 그리고 주요 상담 이론의 분류, 그리고 정신분석적 이론, 그리고 인지행동적 이론, 인본주의적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접근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의 이해와 적용인데요. 자, 상담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도사인데 왜 상담까지 배워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상담 이론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담 이론의 정의와 중요성을 보면 자, 마음을 읽는 안경이라고 하겠는데요. 상담 이론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안경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황해서 울지 마라고 하겠지만, 자, 상담 이론이라는 안경을 우리가 딱 쓰게 되면 지금 이 아이가 과제의 난이도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구나. 혹은 어제 집에서 있었던 불안이 여기서 터졌구나. 라고 상담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자,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상담 이론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의 큰 물결이 있었는데요. 상담 이론은 시대에 따라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자,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이드 정신 분석, 두 번째는 행동주의의 등장, 세 번째는 이제 인본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트 프로이드 정신분석은 뭔가요? 많이 들어보셨고 다 아실 텐데요. 아이의 행동 뒤에 숨은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의 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어떻게 수정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집중한 게 바로 행동주의의 등장이라고 하겠고요. 자, 인본주의의 혁명은 아이를 하나의 문제 덩어리로 보지 말자라면서 아이가 가진 잠재력과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힘을 믿어주는 따뜻한 시선이 더해진 게 인본주의적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의 기본 요소는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관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 세 번째는 변화의 메커니즘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인간관은 뭘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점이 인간관이죠.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볼지, 자, 우리가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볼지를 결정합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은 자, 이 아이는 왜 학습이 늦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서적 불안인지, 환경적인 요인인지, 혹은 잘못된 습관인지를 분석하는 거죠.
자, 셋째, 이제 변화의 메커니즘이라고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변할까라는 자, 그런 공식입니다. 칭찬을 해줄 때 변하는지, 이건 행동주의죠. 충분히 공감받을 때 변하는지, 인본주의적 접근이죠. 그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론은 그래서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고요. 자,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가장 따뜻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상담 이론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보이시죠? 그죠? 정신역동적 접근, 그리고 인지행동적 접근, 또 인본주의적 접근, 포스트 모더니즘 접근이 있는데요. 먼저 정신역동적 접근은 뿌리를 찾는 탐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신역동인데요. 이 접근법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과 과거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유독 권위적인 남자 선생님 앞에서만 입을 꾹 닫는다면 혹시 예전에 엄격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내적 갈등이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를 깨닫는 통찰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행동적 접근인데요. 생각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거죠. 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지행동적 접근법이라고 하겠는데요. 과거에 보다는 현재와 또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인지행동적 접근은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기도 전에 난 못해, 난 바보야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 사고가, 그 생각이 우울이죠. 감정과 행동은 포기 상태죠. 포기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땡땡아, 네가 바보인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한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어 주어서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자, 인지행동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볼까요? 믿어주는 힘이죠. 자아실현. 자, 아이를 치료 대상이 아닌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게 바로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자, 학습 목표를 하나도 못 채운 아이에게 괜찮아. 오늘 땡땡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 아이는 스스로 꽃을 피우는 자아 실현의 길로 나아간다고 믿는 아주 따뜻한 시선이 바로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트 모던 접근인데요. 자, 우리가 함께 쓰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목받는 포스트 모던 접근인데요. 여기서는 절대적인 정답보다는 자, 이야기와 협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느린 학습자야 라는 틀에 박힌 이름표 대신에 너는 신중하게 세상을 탐색하는 탐험가야 라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미래의 해결에 자, 방점을 두는 아주 유연한 방식이죠. 자,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의 또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 바꿔 써야 하는 거죠.
때로는 과거를 보듬어주고, 때로는 생각을 교정해주고, 늘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상담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심리학의 거대한 뿌리, 자, 정신분석적 이론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이라 학습 거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인데요. 마음의 빙산을 보는 거죠.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을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죠? 수면 아래의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시험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자,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공부하기 싫어라는 본능과 공부해야 해라는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방어 기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의식의 개념과 중요성을 보면, 자, 꿈과 자유현상인데요. 무의식은 마치 잠겨있는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상자를 여는 열쇠로, 자, 꿈의 해석이나 자유현상을 활용을 했죠. 학습 현장에서 적용을 보면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낙서, 반복되는 꿈 이야기 속에 아이의 불안이나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사로서 아이의 무의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처나 갈등을 읽어주는 작업입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유연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상 관계 이론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단추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죠. 자, 최근에는 상담 현장에서 매우 강조되는 대상관계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생애 초기, 즉 주양육자와의 초기 관계가 평생의 대인관계와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보호받은 아이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내적 대상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초기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한 아이는 자, 어떨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조차도 믿지 못하고 경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느린 학습자들 중에는 애착과 분리 개별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서적으로는 위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이에게 따뜻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아이의 마음속에 믿을 만한 어른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무의식을 이해하고 초기 애착의 결핍을 채워주려 노력할 때 아이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찾고 학습할 준비를 마치겠죠. 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의 빙산 아래에 어떤 마음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 오늘 배운 이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이야기에 자, 귀를 기울여 보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지행동적 이론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끌어낼 수 있는 자, 접근법이 바로 인지행동적 이론입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 기본 원리는 생각, 감정, 행동의 삼각관계가 있는데요.
인지행동적 접근의 핵심은 사고, 감정, 행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행동이 결정된다는 원리죠.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지 앞에 앉은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생각은 사고가 난 어차피 못 풀어. 난 바보야.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돼요. 그럼 어때요? 감정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겠죠. 그러면 행동은 어떻게 나올까요? 연필을 던지거나 문제를 읽지도 않고 엎드려 버리거나 하겠죠. 이처럼 아이의 발목을 잡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서 이를 건강한 생각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과거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짧고 굵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자, 구조화된 단기 치료 형태를 띠는 게 바로 인지행동적 치료입니다. 자, 주요 기법과 효과성은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성을. 자, 변화를 위한 실전 도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기법을 소개하면 첫 번째, 인지 재구성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업이죠. 자, 이때, 자, 예를 들어서 땡땡아, 네가 바보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조금 생소해서 그런 거야. 난 못해 대신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라고 말해보면 어떨까? 자, 이렇게 인지 재구성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노출 치료인데요. 학습에 대한 공포가 심한 아이들에게 불안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라고 하면 아이는 도망갑니다. 대신 오늘은 문제집을 펴기만 하기, 내일은 한 문장만 읽기, 그 다음 날은 숫자 하나만 써보기 식으로 마이크로 스텝,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이크로 스텝을 밟아 불안을 줄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의 활성화 단계인데요.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아이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 때 성공하기 쉬운 아주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게 해서 뇌에 도파민을 공급하고 활력을 되찾게 돕습니다. 자, 이처럼 인지행동적 이론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쓴 실패의 안경을 벗기고 도전의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겠습니다. 자, 다양한 장애 상황에서 높은 효과성이 입증된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되찾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 태도와 마음가짐을 결정짓는 가장 아름다운 이론. 자, 인본주의적 이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하나의 문제 덩어리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따뜻한 햇볕이 꽃을 피운다는 생각이 나죠. 그죠? 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따뜻한 상담 이론이죠. 인본주의 상담의 아버지 칼 로저스는 지도사의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소는 뭘까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연필을 던져도 인간 그 자체는 소중하다고 믿어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공감적 이해도 중요하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맨날 틀리니? 대신에 맞추고 싶었는데 틀려서 땡땡이 마음이 참 속상하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비판 없이 받아줄 때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변화할 용기를 얻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존주의 상담인데요.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죠. 실존주의는 아이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우리 느린 학습자들은 흔히 난 어차피 안 돼라고 환경 탓을 하기 쉬운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경험을 중시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자, 땡땡아, 오늘 이 문제 세 개랑 저 문제 한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하고 싶니? 풀고 싶니? 라고 아주 작은 선택권을 주어서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실존적 불안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스탈트 상담인데요. 자, 펄스 게스탈트 상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게스탈트 상담은 여기와 지금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를 강조하죠. 자, 핵심은 과거의 실패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신체 상태를 자각하게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멍하니 있을 때 땡땡아, 지금 네 몸의 느낌은 어떠니? 마음은 어떤 색깔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음속에 남은 찌꺼기 같은 미해결 과정, 미해결 과제, 상처나 화죠.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의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은 지도사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느린 이유는 성장의 속도가 다를 뿐 그 안에 스스로 피어날 씨앗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공감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인지 기법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따뜻한 시선을 가슴에 품고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 친구들을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포스트 모던 접근인데요. 자, 상담 후 새로운 물결이라고 하죠. 이 접근법은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유연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문제아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써내려가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인데요. 자,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봅니다. 이 상담은 왜 문제가 생겼지라는 원인 분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집중합니다. 자, 여기서 해결 중심 단기 상담 후 핵심 기법은 상황 탐색 및 기적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이가 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집중했던 외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찾아내 칭찬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땡땡아 밤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네 고민이 모두 다 됐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가 달라져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기적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변화를 상상하게 돕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적 질문 많이 활용하시나요? 다음은 이제 이야기 치료인데요. 문제는 네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야 라는 의미겠죠. 아이와 문제를 분리하는 외제와 대화가 핵심입니다. 이야기 치료의 핵심. 나는 공부 못하는 애야 라는 부정적인 꼬리표 대신에 공부 방해꾼이라는 녀석이 지금 우리 땡땡이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함께 그 방해꾼을 물리칠 대안적 이야기를 써 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느린 학습자로 보지 않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식을 쌓아가는 건축가로 이름을 바꿔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협력적 언어 체계인데요.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파트너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를 자기 삶의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도사가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협력적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의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아, 네 생각은 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까? 라고 물으면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사회 구성주의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이 곧 진실이 되죠. 아닌가요? 생각이 씨가 되고 말이 씨가 되고. 자, 지식은 누군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너는 70점이니까 부족해 라는 사회적 잣대 대신에 아이의 맥락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언어와 방식을 존중하면서 아이가 속한 환경 안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의미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격려해주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 접근은 우리 지도사들에게 희망의 언어를 가르쳐 주겠죠. 자, 아이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요. 해결의 열쇠를 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현실 치료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아이들에게 너는 네 삶의 주인이고 지금 이 순간 네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강력한 주도성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행동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서의 선택 이론 먼저 볼까요? 자, 모든 행동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 이게 바로 선택 이론이죠. 윌리엄 글래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거에 묶여있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면서 자,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 심리학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에게 왜 자니? 라고 묻는 대신에 땡땡아, 지금 자는 행동은 네가 선택한 거구나. 혹시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자는 걸 선택했니? 라고 자, 물어보면서 접근하면 행동의 주체성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본 욕구 개념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NG는 무엇일까요? 현실 치료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자,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존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목말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과 이 소속감의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힘과 성취의 욕구인데요.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죠. 자, 느린 학습자들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유와 즐거움의 욕구도 있는데요. 아이의 돌발 행동은 사실 이 중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택한 최선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실 치료 주요 기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BWEP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현실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바로 WDEP인데요. 아이와 대화할 때 이 순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W는 뭐예요? 웬, 욕구, 바램이죠. 어, 땡땡아,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자, 욕구 확인이죠. 그죠? 음, W는 went, 욕구 확인이고요. D는 자, doing이죠. 현재 행동 및 진행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얻으려고 지금 넌 그걸 얻으려고 지금 넌 무엇을 하고 있니? 현재 행동을 파악하는 거죠. 네가 무엇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자, doing이죠. 그 다음에 이제 E는 뭐예요? evaluation. 자, 자기 평가입니다. 지금 네 행동이 네가 원하는 걸 얻는데 도움이 되니? 네가 하는 행동이 지금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자,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는 플랜이죠. 계획. 그럼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우리 어떤 계획을 세워볼까? 자, 실천 계획 수립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놀고 싶어서 수업 중에 장난을 치는 아이에게 그 행동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이죠. 그죠? 이. 자, 이벨루에이션. 그다음에 자, 수업 중에 장난을 치는 건 뭐예요? 자, 현재 행동이죠. 진행. 자, 두죠. D죠. D. 그 다음에 친구와 놀고 싶은 건 뭐예요? W죠. 그죠? 욕구, 바램이죠. 멘트죠. 자, 이렇게, 아이에게, 친구와 놀고 싶어서 수업 중간에 장난치는 아이에게 그 행동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요. 쉬는 시간에 정식으로 같이 놀자고 말하는 구체적인 P, 계획이죠. 플랜,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현실 치료는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아이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직면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WDEP는 무엇을 원하고, W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 D죠. 그 다음에 그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고, E죠. 더 나은 행동을 계획하는 것, P죠. 플랜. 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돕는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론 후 통합적 접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분석부터 현실 치료까지 참 많은 이론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파편화된 이론을 하나로 모아서 나만의 맞춤형 상담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통합적 접근이죠. 자, 첫 번째, 다양한 이론의 장단점과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이론은 저마다의 강점이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죠. 정신분석은 깊이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지행동은 빠르지만 정서적인 갈증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처한 상황과 특성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이론만 고집하기보다는 자, 우리 학생들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자,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효과적인 통합 방법과 적용인데요. 기술적 절충주의 대 이론적 통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였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섞어서 쓰면 좋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적 절충지는 필요한 도구를 골라 쓰는 거죠.
이것은 아이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기법들을 여러 이론에서 골라 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유독 우울해 보이는 아이에게는 자, 인본주의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라고 충분히 공감해 줍니다. 그 정서가 조금 안정되면 인지행동적인 기법을 써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하나만 시도해 볼까라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 이론적 통합은 뭘까요? 나만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법을 섞는 것을 넘어서 여러 이론의 장점을 결합해 나만의 통합 모델을 만드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믿는 인본주의를 바탕에 깔고 실제 공부를 가르칠 때 인지행동과 현실 치료 후 계획 세우기를 결합하겠어라고 나만의 지도 철학을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학습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정신 역동적으로 아이의 마음속 불안, 무의식을 읽어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접근인 이야기 치료를 통해서 공부 싫어 괴물을 우리 같이 물리쳐 볼까라고 대화의 틀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현실 치료 후 계획을 세우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겠죠. 자, 통합적 접근은 선생님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실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마음의 자, 요리사가 되는 과정이라고도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담 이론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 함께 하겠는데요. 자, 이론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써먹느냐라는 거겠죠. 그죠? 오늘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상담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5단계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개념인데요. 아이의 마음 지도를 그리는 거죠. 상담의 시작은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공부를 안 해요가 아니라 배운 이론의 틀을 빌려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땡땡이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해 위축된 걸까? 아니면 인지행동적으로 난 못해라는 부정적 생각에 갇힌 걸까? 라고 아이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요. 어디로 갈지 함께 정하는 거죠. 목표는 지도사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자신감 키우기 같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한 번 말하기처럼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상담 기법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잘 맞는 도구를 꺼내 써야겠죠. 아이의 특성과 이론적 효과성을 고려해 최적의 기법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 정서적 지지가 시급한 아이라면 노저스 공감 기법을, 또 구체적인 행동 수정이 필요한 ADH 성향 아이라면 행동주의적 강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적용 과정인데요. 자, 라포 형성이 먼저죠. 아무리 좋은 기법도 신뢰관계, 즉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처음부터 기술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연결된 후 단계적으로 기법을 적용하면서 아이의 작은 반응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동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자, 평가 및 조정인데요. 우리 길을 점검하는 게 이제 평가 및 점검이죠. 조정이죠. 자, 우리가 세운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접근 방식을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하겠죠. 목표를 달성했다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종결 시기를 결정하며 마무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상담 적용은 정해진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호흡하면서 자, 지도를 또 그려 나가면서 때로는 자, 경로를 수행하는 여행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력을 얻게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담 이론은 든든한 뿌리이자 기반이죠. 상담 이론은 단순히 외워야 할 시험 지식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심리치료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정신 분석부터 현실 치료까지 우리가 배운 각 이론은 아이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소중한 관점과 해결 기법을 자, 선물해 주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핵심 실천 약속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의실 밖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약속이죠. 첫 번째,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이론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익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한 번에 다 쓰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기법 하나라도 아이와의 만남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지식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되는 거죠. 자, 둘째는 내담자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또 강조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이론의 틀에 아이를 억지로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인지행동 이론가니까 무조건 생각만 고칠 거야 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오늘 자, 유독 슬퍼 보이는 아이에게는 인본주의적 따뜻함을 먼저 내어주는 유연함이 필요하겠죠. 아이의 상태와 필요가 모든 상담 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적용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온 가정 환경, 학교 분위기, 또 또래 문화는 저마다 다릅니다. 이론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처한 환경적 맥락 안에서 이 기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세심하게 고민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자, 넷째, 새로운 연구 동향을 주시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최신 연구나 새로운 교수법을 늘, 자, 귀를 열어두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나의 지도 방식에 반영하는 깨어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기술보다 위대한 것은 아이를 향한 우리 선생님들의 진심입니다. 이론은 이 진심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든든한 등대일 뿐이죠. 자, 다음은 이제 실제입니다. 상담의 실제. 자, 효과적인 상담 기법과 과정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이고요. 목차는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보이시죠? 자, 목차 상담의 기본 개념, 그리고 상담 과정의 단계, 그리고 상담 기법의 실제, 다양한 상담 유형, 그리고 특수 상황에서의 상담, 상담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아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상담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전문성을 결정짓는 첫 단추는 자, 상담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상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아이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전문적인 조력 활동이라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 상담의 정의와 목적을 보면 왜 우리는 상담을 할까요?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은 아이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아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반복된 실패로 인해 학교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전 친구들이 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자, 상담은 아니야. 친구들이 널 좋아해.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아이가 가진 오해를 풀고 세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주요 이론적 접근을 보면 어떤 안경으로 아이를 보는가가 중요하겠죠. 앞서 배운 이론들을 상담 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정신분석적 접근은 자, 땡땡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묻는다면 아이의 과거 상처나 무의식을 들여다보며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인지행동 접근은 지금 땡땡이의 생각이 문제야 라고 본다면 아이가 가진 잘못된 생각 습관을 고쳐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인간 중심적 접근은 뭘까요? 땡땡이는 스스로 변할 힘이 있어 라고 믿는 자, 지도사의 따뜻한 공감과 존중만으로 아이의 꽃을 피우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 중심적 접근이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의 상황에 따라 이 안경들을 직접 바꿔 쓰면서 상담 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역할과 윤리를 보면 자, 지켜야 할 약속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 기법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윤리입니다. 자, 전문성 유지, 비밀 보장, 내담자 존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전문성 유지를 보면 내가 다 알아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 보장인데요. 선생님한테만 하는 말인데요. 라고 아이가 털어놓는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상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는 외회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자, 비밀 조항의 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내담자 존중인데요. 아이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한 명의 인격체로 온전히 존중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에게 이 존중받는 경험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들, 상담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배운 이론적 기반과 윤리적 실천 위에 놓일 때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마음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상담 과정의 단계인데요. 상담이 어떤 흐름으로 완성되는지 그 전체적인 상담 과정의 단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상담은 무작정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맞춤표가 분명히 있죠. 그죠? 분명한 하나의 성장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접수 면접인데요. 설레는 첫 만남과 약속이죠. 상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접수 면접인데요. 초기 관계 형성과 문제 파악 및 목표 설정, 또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먼저 초기 관계 형성은 아이가 상담실을 낯설어하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방위 목표 설정은 오늘 땡땡이는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으면 자, 아이가 처한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이번 상담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정합니다. 계약 체결인데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서로 약속하는 과정이죠. 자, 다음은 2단계 상담 진행인데요. 깊이 있는 탐색과 변화의 시간이죠. 본격적으로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변화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라포 형성 중요하죠. 지도사와 아이 사이에 단단한 신뢰의 끈을 연결하는 거죠. 이 끈이 튼튼해야 아이가 깊은 속마음을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층 탐색 및 개입 전략 적용인데요. 아이가 왜 공부를 힘들어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우리가 배운 다양한 이론적 기법들을 동원해 변화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기법으로 아이의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거나 현실 치료로 현실 치료 WDEP를 통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단계는 상담 종결 단계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라고 하겠는데요.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자, 목표 달성도 확인하고요. 추후 관리 계획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결 준비도 하죠. 자,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계. 목표 달성 확인은 처음에 세웠던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함께 체크하는 거죠. 자, 땡땡아, 이제 자, 모르는 게 있을 때 손 들고 질문하기로 한 거 참 잘 됐다. 그치? 라고 변화를 내면화 시켜줍니다. 추후 관리 계획으로서는 상담이 끝나도 아이가 계속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주변 자원을 점검하고요. 종결 준비를 하는 거죠. 마무리는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 후 과정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쉬셨나요? 자, 10분 쉬었으니까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기법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넘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과 표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상담 기법의 실제 시간이 되겠죠.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네 가지 마법 같은 열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과 공감입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적극적인 경청, 자, 비언어적 표현의 주목, 또 공감적 이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어, 적극적 경청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을 맞추고 선생님은 네 말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는 것은 아이가 말은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손을 떨고 있다면 그 몸짓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공감적 이해는 공부하기 싫구나 라는 내용을 반영을 넘어서 오늘 땡땡이가 마음껏 놀지 못해 참 속상하겠구나 라고 감정을 반영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선생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다음은 이제 질문의 기술인데요.
생각의 물꼬를 트는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과 탐색적 질문이 있는데요. 개방형 질문, 어떤 질문인지 다 아시죠? 예, 아니요로 끝나는 폐쇄형 질문 대신에 오늘 공부하면서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니?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되겠죠. 자, 질문은 아이가 그냥요라고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부드럽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술이 탐색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또 반영과 명료한데요. 아이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거죠. 아이가 행설수설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를 때 정돈해 주는 역할인데요. 자, 의미를 명료하고요. 요약해 주는 기술인데요. 자, 의미 명료화는 뭘까요? 그러니까 땡땡이 말은 친구가 먼저 장난을 쳐서 화가 났다는 뜻이지라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기술이죠. 요약하기는 상담 끝 무렵에 오늘 나눈 핵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침묵의 활용인데요. 기다림도 상담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도사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침묵인데요. 하지만 침묵은 상담 후, 자, 중단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입니다. 숙성. 침묵한다고 해서 상담이 중단된 게 아니고, 자, 숙성의 시간이라는 거죠. 아이가 입을 닫고 있을 때 재촉하지 말아야겠죠. 그 시간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적 탐색의 시간이고요.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줄 때 아이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통찰의 경험을 하게 되겠죠. 자, 선생님들, 상담 기법은 아이를 조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조정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는 상담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담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하는 자,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개인 상담은 오직 너만을 위한 1대1 맞춤 시간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으로서 우리 지도사와 아이가 단둘이 만나는 형태죠. 자, 이때의 특징은 주변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하고요. 비밀 보장이 확실합니다. 자, 이때 팁은 느린 학습자들은 학습 결손이나 정서적 위축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의 속도에 완전히 발을 맞춘 개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므로 개인 상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단 상담은 함께 성장하는, 자, 사회성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거죠. 자,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라는 안도감과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상호 지지와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팁은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자, 집단 상담입니다. 대화법을 연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가 있겠죠. 가족 상담은 자, 아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때죠. 아이 한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자, 부모님과 관계 역동을 살피고, 부모님과 관계 역동이 어떻는지 살피고, 다음으로는, 자, 집안 내 의사소통 방식도 개선합니다. 자, 이때의 팁은 아이의 변화는 가정의 지지가 있을 때 가장 빠르고 단단해진다는 것. 아이를 비난하던 부모님이 조력자로 바뀔 때 아이의 세상은 시스템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로 상담은 꿈의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이의 미래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자,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적성과 흥미를 평가하고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때의 팁은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커서 뭐가 될까? 라고 걱정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거죠. 작은 목표가 생기면 지금 당장의 학습 동기도 자, 불타오르게 되죠. 선생님들, 상담 유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입니다. 자, 정서 중심 상담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차가워진 머리보다 뜨거운 가슴을 먼저 어루만지는 정서 중심 상담 이론의 자,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부해 라는 말보다 네 마음은 어떠니? 라는 질문이 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서 중심 상담의 원리와 주요 기법을 보면 이 상담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자, 정서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서 인식 및 표현 촉진이 되죠.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 향상도 되고요. 부정적 정서 스키마 변화도 됩니다. 자, 먼저 정서 인식 및 표현 촉진으로서는 느린 학습자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빠도 이게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야겠죠. 정서 조절 능력 향상도 있는데요. 자, 갑자기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지는 아이에게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정서 스키마 변환인데요. 자, 난 틀렸어 라는 뿌리 깊은 부정적 감정의 틀을 공감적 반응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서서히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서 중심 상담의 효과와 적용을 보면 자, 머리가 아닌 가슴이 열리면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서장애도 개선되고요. 또 대인관계 및 자존중감도 증진이 되고요. 트라우마 및 상실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실패 경험이나 상처로 트라우마로 인해 굳어진 마음을 따뜻한 정서적 유대로 치유가 가능하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게 된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학습 무력감에 자, 동반되는 우울과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 마음이 편안해져야 뇌도 학습할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자, 현장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다 울어버린 아이에게 울지 말고 다시 풀어봐 라고 하기보다 땡땡아, 지금 마음속에 답답함이라는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구나. 자, 선생님이랑 그 돌덩이를 먼저 치워볼까? 라고 다가가 보는 거죠. 감정을 먼저 수용해주면 아이의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서 중심 상담은 아이의 뇌를 깨우는 가장 따뜻한 자, 마중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느린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공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 진로 상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상담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진로 평가, 정보 제공, 의사 결정입니다. 자, 나라는 보물 지도를 펼쳐보는 단계가 진로 평가죠. 상담의 시작은 아이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적성과 흥미를 검사하죠.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해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요. 자, 가치관도 탐색합니다. 지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남을 돕는 게 더 행복할까?처럼 아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점과 약점도 파악하는 거죠. 자, 느린 학습자일수록 자신의 단점에만 매몰되어 있기 쉽죠. 우리는 아이의 경력, 이력을 살피며 숨겨진 강점을 찾아내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두 번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아이가 자신을 알았다면 이제 세상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려줘야겠죠. 직업 정보라든가 교육 훈련 같은 것을 안내해 주는 거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직업 정보와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자, 노동시장 동향 및 구직 기술도 또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력서 쓰거나 면접 같은 구직 기술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합니다. 느린 학습자에게는 정보 양보다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 단계인데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기인데요. 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목표 설정을 지원하는데 일단 이번 달에 바리스타 학원 체험하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대안 탐색 및 행동 계획 수립인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장애 요인 극복 전략도 미리 짜둡니다. 자, 실천 팁으로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진로를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느끼도록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린 학습자들에게 진로 상담은 단순히 직업을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의 실제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든든한 울타리 만들기인데요. 아이의 성장에 있어 가장 강력한 환경이자 지지 기반은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린 학습자 아이들의 변화는 학교나 또 센터에서의 시간보다 아이가 매일 머무는 집안의 공기가 바뀔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겠는데요. 가족 역동성 이해와 의사소통 개선입니다.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인가? 자, 가족 상담은 아이 한 명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상호작용에 집중하죠. 가족 체계 이론도 적용을 하는데요. 자, 가족은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변하면 전체가 변하죠. 의사소통 패턴 분석인데요. 가족은 서로 비난만 하는지 아니면 속마음을 잘 나누는지 살핍니다. 또,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각자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한지도 확인합니다. 또한, 자, 아빠가 화를 낼 때, 땡땡이는 어떤 기분이 드니? 그때 엄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면서 가족 간의 연쇄적인 반응을 스스로 깨닫게 돕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환적 질문 기법의 활용이죠.
자,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재구조화 및 문제 해결인데요. 새로운 행복의 틀짝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제 건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구조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말로 다 하기 힘든 가족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죠.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몸으로 나타내며 서로 마음을 확인합니다. 자, 이게 바로 가족 조각 기법이라고 하죠. 또 역할극을 통한 관점 전환도 있는데요. 엄마가 땡땡이가 되어보고 또 땡땡이가 엄마가 되어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공감이 일어나죠. 자, 저도 우리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역할 바꾸기를 해서 오늘은 땡땡이가 엄마하고 엄마가 땡땡이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요일 되면 저도 막 소파에 뒹굴면서 텔레비만 보고 물 줘, 밥 줘, 뭐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하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시키고요. 또 아들은 엄마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사 차리고 뭐 실내화 빨고 막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얘가 한 번 하고 나더니 엄마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난 엄마가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든 거네. 너무 안 좋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좀 얘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역할 바뀌고 일을 한 뒤로는. 어쨌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재구조화입니다. 아이의 느린 학습 속도를 답답함이 아닌 신중함과 꼼꼼함으로 새롭게 자 정의하여서 가족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죠. 문제 해결 기술 훈련도 하는데요. 자, 비난 대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칩니다.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 다 아시죠? 그죠? 자, 나의 상태와 나의 감정만 얘기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적용 사례를 보면, 자, 비난에서 지지로. 자, 숙제 때문에 매일 싸우는 가족에게 숙제 좀 해! 라고 소리치는 대신에 엄마는 땡땡이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 라고 감정을 전달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족이 아이의 학습 속도가 아닌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은 극대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상담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수 상황에서의 자, 상담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구멍보트가 되어줄 수 있을지 살펴보는 특수 상황에서의 상담입니다. 자, 일상적인 학습 지도를 넘어 아이의 삶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상담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위기 상담, 애도 상담, 중독 상담이 있는데요. 자, 위기 상담은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급격히 위협받은 긴급 상황에 위기 상담을 하는데요. 즉각적인 개입과 안전 확보, 또 자살 위험 평가, 자, 지지 체계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원인을 찾기보다 지금 당장 위험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위험 신호가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학교, 전문 의료기관 등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즉시 연결해서 안전망을 짜주어야 하겠죠. 자, 두 번째, 애도 상담인데요. 충분히 슬퍼해야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나 반려동물 혹은 건강이나 꿈을 잃었을 때 겪는 깊은 슬픔을 다룹니다. 자, 상실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울지 마, 씩씩해야지. 라는 위로보다는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애도 가정 이해를 촉진해서요. 슬픔이나 부정이나 분노 등 아이가 겪는 복잡한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임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는데요. 슬픔의 터널을 지나, 어, 자, 슬픔의 터널을 길게 지난 아이가 상실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를 함께 찾아주는 단계죠. 자, 마지막 중독 상담인데요. 결핍된 마음을 채워주는 새로운 즐거움이죠. 게임 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혹은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인데요. 자, 중독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죠. 언제, 어떤 기분일 때 중독 행동에 빠지는지 그 패턴을 함께 관찰합니다.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을 하는데요. 비난하기보다는 게임을 줄였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뭘까? 라고 물으면서 스스로 변화할 동기를 갖게 합니다. 자, 재발 방지 전략도 수립해야겠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게임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찾고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자, 여러분, 특수 상황에서 상담은 기술보다 함께 버텨주는 힘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겠죠. 자, 다음은 이제 상담 후 효과성 평가인데요. 자,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죠. 그래서, 목표 달성도와 내담자 만족도를 먼저 평가합니다. 얼마나, 자, 가까워졌을까? 우리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목표 달성도 평가죠. 그게 바로 초기에 세웠던 구체적인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집중 시간 5분 늘리기라는 목표가 있었다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담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느끼기에 상담 과정이 즐거웠는지, 스스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이의 입에서 선생님 덕분에 이제 공부가 조금 덜 무서워요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지표는 없겠죠. 그죠? 자, 다음은, 자, 상담자 자기평가와 객관적 측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와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 지도사들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과 외부 시선을 결합하는 단계인데요. 상담자 자기평가는 내가 오늘 배운 기술들을 적절히 사용했나? 비밀 보장 같은 윤리적 실천을 잘 지켰나? 라고 자문해 보는 거죠. 자, 이는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고요. 또 객관적 측정 도구로서는 표준화된 검사를 다시 실시해 보거나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 주변의 피드백을 듣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줄었어요 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의 변화가 실제 삶에 적용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장기적 효과 추적인데요. 변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단칼에 잘리는 것은 아니죠. 자, 정기적 추후 상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모니터링도 있죠. 상담 종결 후에도 한 달 뒤 혹은 세 달 뒤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이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아이가 다시 옛날의 부정적인 습관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재발 방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든든한 조력자로서 지켜봐주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는 끝이 아닙니다.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가를 통해 우리는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고요. 자, 지도사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가슴속에 꼭 품어야 할 네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담자 중심 의 공감적 접근,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상담 후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공감이라고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친구들은 그동안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비난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의 서툰 표현 하나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겠죠. 자, 모든 변화는 이 공감받는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체계적 상담 과정 및 기법 적용인데요. 나침판을 든 지도사가 되라는 뜻이겠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접수 면접부터 종결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배웠는데요. 상황에 따라 인지행동 기법을 쓸지, 정서 중심 기법을 쓸지 고민하는 그런 전문성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은 다양한 상담 유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인데요. 자, 상황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돕기 위해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집단 상담이, 때로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가족 상담이 필요할 수 있죠. 아이가 처한 환경과 맥락을 넓게 보고요. 가장 효과적인 상담 유형을 자, 유연하게 선택해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윤리적 실천인데요. 자, 신뢰받는 어른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자, 상담 후 가장 큰 자산은 신뢰와 실력입니다. 아이의 비밀을 소중히 지켜주는 윤리적 실천은 기본이죠. 이에 더해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동향을 공부하면서 자, 선생님들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때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등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린학습자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만난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자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상담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성교육입니다. 마지막. 자, 느린학습자의 성교육에 대해서 함께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나올 주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자, 느린 학습자의 성교육 챕터입니다. 느린 학습자들에게 성교육은 단순한 생물학적 지식을 넘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느린 학습자의 이해, 성교육의 필요성, 성교육 방법, 학부모 부모와 교사의 역할, 성교육 주요 주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 느린 학습자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잘 알지만 또 장기 기억에 영원히 저장하기 위해서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 학습 속도가 느리고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느린 학습자 지원법이 국회에 상정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인지적 사회적 특성으로는 주의 집중이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자 힘들고 또래 관계 형성도 어렵고 자, 그렇다는 특징이 있죠. 성교육 면에서는 자기보호 능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요. 건강한 성인식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느린 학습자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적응력을 자,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우리가 성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정말 가능할까? 혹은 오히려 일찍 알려주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느린 학습자들에게 성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신체는 비장의 또래와 똑같이 발달하지만 인지나 정서적 발달이 조금 늦다 보니 성적 발달과 호기심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면 사춘기가 되어 몸에 털이 나고 목소리가 변할 때 그 이유를 모르는 아이는 자신의 몸이 잘못되었다고 느껴 큰 공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도 사회적 규칙을 잘 몰라서 타인에게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성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5가지, 기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아이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적 발달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겠죠. 내 몸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임을 알게 되어서 불안감이 사라지죠. 두 번째는, 무엇이 좋은 접촉이고 무엇이 나쁜 접촉인지 명확히 구분하게 됩니다. 위험 상황에서 안 돼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갖추게 되겠죠. 세 번째는 친구와 사귈 때 지켜야 할 애절과 동의의 개념을 배워서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어울리는 법을 익힙니다. 넷째는 자아 존중감 및 자기 결정권이 강화가 되는데요.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기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 적응력이 향상되겠죠. 그죠? 올바른 성인식을 가진 아이는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잘 지키게 되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다음은 현장 적용 사례를 보면 지도사님들은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땡땡아, 네 몸은 아주 소중한 보물이야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타인의 몸도 존중할 줄 알게 되고요. 나아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느린 학습자에게 성교육은 세상을 향한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가이드가 우리 아이들의 성범죄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될 것입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성교육 방법, 맞춤형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고민을 덜어드리는 실전 가이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성교육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식보다 경험으로 다가가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입니다. 교육 자료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잡한 의학 용어나 추상적인 설명은 오히려 혼란만 줍니다.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어려운 말 대신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고요. 글자보다는 그림카드나 실물 모형을 활용해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화를 하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려 하지 말고요. 아이의 이해도에 맞춰서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단계별로 설명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복학습과 시각적 자료인데요. 몸이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죠. 느린 학습자들은 금방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거죠.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영상이나 역할극, 이런 것도 좋고요. 시각적 일정표, 이런 것도 좋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은 수시로 반복하여서 완전히 내면화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린 학습 뭐 특징 같은 거는 수업 시간마다 반복하는 이유죠. 자, 영상과 역할극을 통해서 100마디 말보다 한 편의 영상 자료가 그보다 더 좋은 직접 자, 100마디 말보다 영상 자료가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요? 직접 해보는 역할극이 더 교육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상황을 실제로 연습해 보면 2급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을 배울지 그림으로 된 일정표를 미리 보여주면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겠죠. 다음은 실생활 중심 교육인데요. 자, 교실 밖 진짜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성교육은 교과서 속에 있지 않죠. 아이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곧 교재가 됩니다. 자, 마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할까처럼 일상생활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대처법을 가르칩니다. 또 실제 공공장소나 화장실용 에티켓 등을 실제 경험으로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교육합니다. 자, 다음은 개별화된 접근인데요. 자, 단 한 명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느린 학습자는 큰 틀 안에 있어도 아이마다 성격과 발달 속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일수록 개별 특성을 고려한 1대1 교육이 효과적인데요. 아이의 질문에 따라 진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완성은 가정이죠. 지도사가 가르친 내용이 집에서도 반복될 수 있도록 가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나를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따뜻한 작업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모와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이 실제 삶에서 꽃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교육은 학교나 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자, 아이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어디에서 함께 어디 자, 함께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통합적 돌봄의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교육 방법은 가장 편안한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거창한 지식보다 일상의 대화가 중요하겠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중요하고요. 정직한 답변, 또 적절한 용어와 시각 자료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목욕할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몸의 명칭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언급해 주는 거죠. 아이가 엉뚱하거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 숨기거나 꾸짖지 마시고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정직하고 담백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연령과 인지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요. 앞서 배운 것처럼 그림책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와의 협력 및 개별화된 접근이 중요한데요. 가정과 또 지도사가 서로 손을 잡을 때 아이는 혼란을 느끼지 않고요. 일관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도사는 부모님과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아이가 밖에서 어떤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지, 자, 어떤 교육이 진행 중인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IEP, 개별화 학습 계획이죠.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마다 성적 발달 속도가 다 다르죠. 아이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학습 계획 수립에 부모와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겠죠.
자, 교육 내용 보완으로서는 학교나 기관에서 배운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부모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집에서도 그 내용이 이어지도록 보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없는 사이 만들기 현장 적용 사례인데요. 자, 부모님과 지도사는 아이에게 내 몸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물어봐도 돼 라는 메시지를 공통으로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밖에서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올 곳이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 성교육은 부모님의 사랑과 교사의 전문성이 어, 만나서 또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성교육 주의 주제를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게 될 구체적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성교육 주제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의 삶을 지키는 자, 실천적인 가이드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 신체의 이해와 위생 교육. 자, 내 몸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 자, 가장 먼저 자신의 몸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는데요. 신체 부위 명칭, 자, 눈, 코, 입처럼 우리 몸의 각 부위, 특히 소중한 곳의 정확한 명칭을 배웁니다. 또 개인위생 관리 방법, 사춘기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신체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죠. 예를 들어 땀이 많이 나면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어야 해처럼 아주 구체적인 관리 습관을 들이도록 돕습니다. 또 감정과 경계 인식학인데요.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만나는 경계를 배우는 단계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내가 지금 좋은지 싫은지 혹은 불편한지를 정확히 알고 말로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타인의 경계도 존중해야겠죠.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를 안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는 존중의 태도를 기르는 거죠. 자, 적절한 대인관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구별하기인데요. 자,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인지 구분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자, 건강한 관계의 특징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어른의 목록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의사소통 기술도 거절은 당당하게, 도움은 빠르게. 자, 슬로건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느린 학습자들에게 가장 반복 훈련이 필요한 실천 기술입니다. 싫어요 표현하기.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도움 요청 방법. 그죠?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도움 요청 멘트도 익힙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신호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이 거절의 신호임을 읽어내는 연습도 함께 자, 필요하겠죠, 교육이. 또 안전한 인터넷 사용인데요. 온라인상의 예절과 안전,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최신 주제죠. 자, 개인정보 보호, 이름이나 주소, 사진 등을 함부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되고요. 부적절한 콘텐츠, 그죠? 이상한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즉시 어른에게 알리도록 가르칩니다. 자, 온라인 애절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도, 어, A를 지키는 디지털 에티켓을 가르쳐야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다룬 이 5가지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5개의 보호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위험 인식, 이상하다는 느낌을 믿어야겠죠. 자, 먼저 무엇이 위험한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편한 접촉 상황, 그죠? 또 안전한 장소 구분할 수 있는 것, 자, 직감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안전한 장소, 사람이 너무 많거나 폐쇄된 곳은 위험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요. 이상하다라는 아이의 직감을 믿으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은 상황 판단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거부 표현, 당당하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 위험을 느꼈다면 지체 없이 표현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와 큰 목소리로 자,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싫어요! 라고 외치는 연습을 시킵니다. 또 자리 피하는 거,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자리 피하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역할극을 통해서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도움 요청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자, 끝까지 말하는 거죠. 자리를 피한 뒤에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뢰할 만한 어른과 긴급 전화, 평소에 약속한 신뢰할 수 있는 성인, 자,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 그죠? 떠올리게 하고요. 112나 117 같은 긴급 전화 사용법도 자, 알려주는 거죠. 자, 성폭력 예방 교육은 완성이 뭘까요? 연습입니다. 자, 느린 학습자 아이들은 머리로 이해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역할극이라든가 이런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또 성교육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성교육 관련 자료도 있고요. 다음은 자, 지역사회 활용 자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원칙 가슴에 새기며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개별화된 접근과 존중 필수. 자, 아이의 속도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의 시작과 끝은 결국 아이를 향한 존중이라는 것.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모든 특성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마다 다른 발달 속도와 성적 호기심의 수준을 세심하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서툴거나 엉뚱하더라도 그건 몰라도 돼! 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아이의 용기를 존중하며 눈높이에 맞춰서 답해주는 따뜻한 태도가 그 어떤 교재보다도 훌륭한 교육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반복 학습과 시각적 자료 활용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안전 습관이죠. 아이들에게 성교육은 지식이 아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추상적인 설명은 피하고요. 그림카드나 영상, 역할극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거죠. 어제 배운 것을 오늘 잊어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 조급해하지 말고요. 일상 언어로 반복 학습을 이어갈 때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지키는 튼튼한 자, 방패가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이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협력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도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자, 성교육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교육이죠. 오늘 한번 가르쳤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이가 완벽해지지는 않죠.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줄 때 아이는 조금씩 또 확실하게 변하겠죠. 자,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우리는 끈기 있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느린 학습자에게 성교육은 세상을 향한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공감 한마디와 반복적인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6강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질문이나 혹시 소감 있으시면, 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6강, 2급 6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